북한 백두혈통 김여정의 맥박을 매일 체크하던 엘리트 의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1호 병동의 주치의였던 그가 어느 날 밤 자신의 병원에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물건을 훔치고 맙니다. 충성심 깊던 그를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만든 사건. 과연 그는 무엇을 훔쳤으며 왜 목숨건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탈북하기 전까지 평양봉화진료소 내의 비밀병동, 흔히들 말하는 1호 병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주된 임무는 김여정 부부장의 건강을 전담 관리하는 것이었죠. 남들이 들으면 출세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에게 훈장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병동의 냄새가 납니다. 북한 어디를 가도 맡을 수 없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돌던 그곳 바깥 세상은 전기가 없어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데 그곳만큼은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져 인민들이 동상에 걸려도 김여정 동지의 병실은 언제나 훈훈했지요. 제 일과는 매일 아침 그녀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필요한 기색이 보이면 즉시 프랑스산, 스위스산 최고급 영양제가 투입됐습니다. 비행기로 공수해온 그 약들은 한 알 가격이 평범한 노동자 1년치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이 약은 맛이 비리다며 영양제 한 통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더군요. 그게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결핵 걸린 아이들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 값비싼 약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귀한 약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다른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퇴근길은 늘 씁쓸했습니다. 화려한 병동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평양의 거리는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고층 아파트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방이 안 돼. 집안에서도 속옷을 껴입고 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 선희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더군요. 여보, 장마당 쌀값이 또 올랐어요. 배급 나온 건 곰팡이가 슬어서 먹을 수도 없고. 저도 나름 중앙당 소속 의사인데 제 자식들 먹일 고기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낮에는 최고 권력자의 건강을 위해 수천 달러짜리 약을 만지작거리다가 밤에는 쌀값 몇 푼에 한숨 쉬는 가장,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다. 미국 놈들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제가 모시는 그분들의 안위가 곧 조국의 안위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아니, 정직한 걸까요? 화려한 1호 병동과 차가운 우리 집 안방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감. 그 틈새에서 제 믿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와장창 깨지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아니 운명 같은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라는 상부의 지시로 평양 외곽의 큰 장마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점검이지 사실상 병원에서 빼돌린 약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시하러 나간 거였죠. 장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태사시오. 따끈한 두부밥이요. 외치는 소리와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다 떨어진 비닐 천막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약을 파는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모세 때에 묻은 모자를 푹 눌러 썼지만 약병을 만지는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철호? 리철호 동무 아닌가?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퀭한 눈, 거칠어진 피부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바로 저의 평양의대 동기 리철호였습니다. 철호가 누구냐 하면 대학 시절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친구였습니다. 수술 실습을 하면 교수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저는 밤새워 공부해서 겨우 따라가는 정도였지만 철호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평양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배치 때 철호는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탄광병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그 수재가 지금 여기서 중국산 가짜 항생제를 팔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김씨가 주체되시더니 때깔이 아주 좋구만. 철호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자 그가 턱짓으로 좌판을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이게 내 진료실이야. 1호 병동 의사 선생님 눈에는 쓰레기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거라도 없으면 죽어. 좌판에 깔린 약들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유효기간이 지워진 페니실린, 밀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진통제. 의사로서 보면 당장 압수해야 할 불법 약품들이었지만 친구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야, 너 어쩌다 이렇게 지우나? 여긴 공부 잘하고 수술 잘한다고 의사 되는 세상이 아니야. 너처럼 줄 잘 서고 성분 좋아야 의사 노릇도 하는 거지. 나 같은 놈은. 이게 분수에 맞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1호 병동에서 최고급 수입 약품 재고를 맞추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였던 이 친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가짜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며 덧붙였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그 높은 자리가 따뜻해 보여도 삐끗하면 나보다 더 비참해지는 게 그 바닥이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풍경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지더군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리가 내 실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얻은 거라면 과연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철호의 그 냉소적인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원 당직실에 앉아 김혜정 부부장의 차트가 아닌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맞는가 하고 말이죠. 장마당에서 철호를 만나고 며칠 뒤 저는 1호 행사라 불리는 비밀 연회의 의료 지원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평양 외곽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특합별장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를 타고 들어간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밖은 전기가 없어 암흑천지인데 그곳은 샹들리에가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코를 찌르는 건 훈제 오리 냄새와 달콤한 양주 향기였습니다. 연회장 테이블 위는 그야말로 주지웅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싱싱한 생선에 프랑스산 꼬냑 그리고 한겨울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수박과 열대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들은 인민들 앞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자력갱생하자 핏대를 세우며 연설하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눈앞에서 수천 달러짜리 양주를 물처럼 마시고 먹다 남은 최고급 고기를 바닥에 흘리며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제가 모시던 김혜정 부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피로한 기색을 보이자 저는 즉시 대기실에서 불려나갔습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는 짧은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그 케이크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한번 맛보기도 힘든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거 한 조각이면 우리 민우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생일 선물이 될 텐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버려진 케이크를 주머니에라도 쑤셔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특각의 그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 우리 집의 가난한 냄새가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아내가 잠든 아이들 머리맡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더군요. 여보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민우가 자다가 깼는데. 배고프다고 울어서요. 옥수수죽 남은 거 물에 타먹여 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본 그곳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내 새끼는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고 옥수수죽을 물에 타먹어야 한다니. 저는 자고 있는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지옥이다. 지금까지는 나만 조심하면 된다.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며 눈 감고 귀 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을 다하고 밤새워 일해도 내 자식에게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내를 부둥켜 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자 살기를 찾자. 그것이 제 가슴 속에 심어진 탈북이라는 위험한 결심의 씨앗이었습니다. 특강 연애가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 수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이의 가슴이 쌕쌕거리는데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진료소로 업고 뛰었지만 당직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선생 알지 않소. 항생제 떨어진 지 반년도 넘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링거에 소금물 타주는 것밖에 없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명색이 평양의대 나온 의사고 최고 권력자의 주치의인데 정작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약 하나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다니요. 아이는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며 아빠 추워 너무 추워하며 제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는데 제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캥한 눈으로 병동에 출근했습니다. 제 눈앞에 김여정 부부장이 감기 기운이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놔두라고 한 최고급 수입 항생제 박스가 보였습니다. 저거 한 병이면 딱 한 병이면 내 딸이 사는데 순간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떨리는 손으로 항생제 앰플 하나를 가운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로 조퇴 핑계를 대고 집에 달려가 아이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녁이 되자 수진이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병동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약품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재고 부족이 발견된 겁니다. 감히 이로 약품에 손을 대? 이건 반역이야. 보이부 검열조 들어오라고 해. 병원장의 고함 소리가 폭도를 울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지만 담당자인 저를 의심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걸리면 저는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요덕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해 아내 선의를 앉혀놓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여보 여기서 잡혀서 개죽음 당하나 도망치다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갑시다. 애들 데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제 집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 가자. 살아서 꼭 살아서. 남조선 땅 밟자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의사가운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고 대신 아이들 입힐 두꺼운 옷과 비상식량을 배낭에 챙겼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모든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장 도장을 몰래 찍어 국경 지역 전염병 예방 검열단이라는 가짜 통행증을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배운 의술을 사람 살리는 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하는 데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네 식구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가자. 뒤돌아보지 마라. 집을 나서며 아내와 눈을 맞췄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평양 땅,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 등에 업힌 8살배기 민호의 체온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 한 며칠이 걸리는 그 시간이 10년 같았습니다. 검열원들이 기차칸을 돌며 신분증을 요구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다행히 제 신분증인 중앙당 병원 의사 직함과 위조된 공무 수행증을 보더니 거수 경례를 붙이고 지나가더군요. 그 권력이란 게 참 허망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한다는. 그 사내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지만 지금은 그가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없어서 넘기조소하지만 물이 차니 단단히 각오하시오. 두만강변에 섰습니다. 강폭이 좁은 곳을 골랐다지만 어둠 속에서 흐르는 검은 강물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민호는 내가 업을게.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우리는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강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뼈가 시릴 정도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살인적인 냉기였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자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엎인 민우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소리내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빗줄기 하나가 휙 하고 강을 후고 지나갔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엎드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그대로 차가운 강물 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아내도 수진이를 끌어안고 물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 저 빛이 우리를 비추면 바로 총알이 날아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제발 우리 새끼들만은 살려주세요. 속으로 수백 번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는 우리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반대편 강둑을 향해 뛰었습니다. 물살에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발바닥에 자갈밭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덤불숲으로 몸을 던져 숨자마자 긴장이 풀린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다. 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북한 땅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꾸물거릴 시간 없어. 공안이 냄새 맡고 올 거요. 빨리 이동해야 하오. 우리는 자유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더 넓고 위험한 정글에 발을 들여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자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연변 외곽의 어느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담요가 쳐져 있어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브로커는 소리 내지 마라. 불 켜지 마라. 나가면 바로 공안한테 잡혀 북송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북송, 그 두 글자가 주는 공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잡혀가면 우리 가족은 그 길로 끝장이니까요. 평양에서 펜대 굴리고 메스 잡던 제가 중국에서는 사람이 아닌 유령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당연히 병원 일은 꿈도 못 꿨지요. 저는 시골 농장에서 돼지똥을 치우고 옥수수밭을 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였던 제 손은 금세 투박한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아플 새도 없었습니다. 돼지 여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김여정의 맥박을 짚던 손이 이제는 돼지똥을 푸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노동으로 받아온 몇 푼의 돈이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이 되었으니까요. 아내 선희도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주방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주인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행여나 쫓겨날까봐 말대꾸 한 번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합니다. 밤에 돌아온 아내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숨죽여 살던 어느 날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정을 눈치챈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파칠하다 몰래 숨어있는 저에게 김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건네주시더군요. 같은 핏줄인데 오죽하면 넘어왔겠어. 많이 먹고 힘내시오. 그 투박한 한마디에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같은 핏줄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던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민족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남의 나라 땅에서도 우리끼리는 통하는 정이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탈북자 단속이 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라도 들리면 아이들 입을 틀어막고 이불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지요. 그때 브로커를 통해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국민으로 받아주고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숨어 지내는 유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한 번 더 모험을 할 것인가. 아내와 저는 다시 한번 짐을 쌌습니다. 여보, 기왕 나온 거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파란 하늘을 보여줘야지요. 우리는 이제 중국을 떠나 진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짐작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중국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수십 번 갈아타고 이름 모를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브로커들은 우리를 짐짝 취급하며 트럭 짐칸에 구겨 넣었고 숨막히는 더위와 배고픔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이지 한계였습니다. 평생 추운 북쪽에서만 살던 우리에게 찌는 듯한 더위와 습기 그리고 달려드는 벌레들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8살배기 민우는 열병에 걸려 충들어졌고 아내 선희의 발은 물집이 터져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쉬면 안 돼? 등에 업힌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 산만 넘으면 자유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며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고 걸었습니다. 6.25 때 피난 내려오시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그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메콩강을 건너 태국 땅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 높다란 철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TV나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거절당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국 영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우리말 한마디 보이부의 고함도 중국 공안의 호루라기 소리도 아닌 어서 오세요라는 그 부드러운 인사가 제 귀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벽에 걸린 대통령 사진 그리고 다시 한번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대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김씨 일가의 종으로 살다가 난생 처음 국민 대접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받아준 조국을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탈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 중국에서의 숨막히던 생활, 정글 속의 공포. 그 모든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보호실에서 제공해준 컵라면을 먹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잡아갈까 걱정하지 않고 두 다리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살아서 자유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빛의 바다였습니다. 평양의 그 어두침침한 밤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걸 보며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건 마트였습니다. 쌀이며 고기며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간부들만 먹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쌀포대를 어루만지며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고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민우가 먹고 싶어 하던 그 케이크, 여기선 동네 빵집만 가도 넘쳐나더군요. 물론 정착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오고 나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북한 의사 자격증 여기서는 바로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자부심이 있었는데 처음엔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배운 의술이 과연 진짜였나?
사람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김씨일가 비위 맞추는 기술 아니었나?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고 밤에는 한국의사국가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쉰이 다 된 나이에 돋보기 쓰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한지훈 동무 아니지? 한 선생님 계십니까? 다름 아닌 리처로였습니다. 장마당에서 가짜 약을 팔던 그 친구가 기어이 살아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병원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습니다. 철호는 제 어깨를 치며 말하더군요. 야, 지훈아. 우리 이제 장마당 사기꾼 말고 김씨일가 하수인 말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의사 한번 해보자.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대학병원 교수님은 아니지만 동네 어르신들 혈압 재드리고 아픈 곳 들어드리고 손잡아드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맛 납니다. 환자분들이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김여정이 주던 표창장보다 100배 1000배 더 값집니다. 가끔 진료실 창밖을 보며 북쪽 하늘을 봅니다. 거기 두고 온 고향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제가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환자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 같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죽는 것. 저는 그 자유를 찾아 죽을 고비를 넘겨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제 친구 철호와 함께 약 가방 하나 메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한지훈이 왔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